서로의 무소유 월든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이 머리맡에 남긴 책 제4부 숲의 소리. 우리가 책에만 매달린다면 비록 그 책들이 가장 잘 고른 고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방언이고 지방색을 가진 언어에 불과한 특정한 언어만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과 사건이 비유 없이 말해지는 풍부하고 표준이 되는 언어를 잊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많은 것이 발표되지만 인쇄되는 것은 적다. 던문을 통해 흘러드는 빛은 던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어떤 방법이나 훈련도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상태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잘 선별된 역사의 과정이나 철학서나 시일지라도 혹은 최고의 사람들과의 사귐이나 가장 존경할 만한 삶의 방식이라도 봐야 할 것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에 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단지 읽기만 하는 학생이 되겠는가? 선견지명이 있는 자가 되겠는가? 운명을 읽고 네 앞에 놓은 것을 보아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라. 나는 첫해 여름에는 책을 읽지 않고 콩을 심기 위한 밭을 갈았다. 아니, 가끔씩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일을 했다. 그 순간의 만개를 위해 손이나 머리로 하는 어떤 일에 희생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 나는 내 삶이 넓은 여백을 사랑한다. 때때로 여름 아침에 일상이 된 목욕을 한 후 나는 공상에 골몰한 채 현관 앞에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앉아 있었다. 소나무와 히코리나무, 온나무 사이에서 방해받지 않는 고독과 고요함을 즐기고 있을 때 새들은 근처에서 노래하거나 집을 지나 소리 없이 휙휙 지나갔다. 서쪽 창문으로 석양이 지거나 혹은 먼 도로 위에서 어떤 여행자의 집마차 소리가 시간의 경과를 알려줄 때가 되어서야 시간의 경과를 알아차렸다. 나는 밤사이의 옥수수처럼 그 시기에 쑥쑥 자랐다. 이 시간은 손으로 하는 어떤 일보다도 좋은 것이었다. 나의 삶에서 공제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평소 할당량을 웃도는 이로운 날들이었다. 나는 동양에서 명상과 일에서 물러남의 의미를 깨달았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흘러가는 나날들은 오히려 마치 나의 일을 경감시켜주는 것 같았다. 아침이 오고 보라 이제 저녁이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새처럼 노래하는 대신에 나는 나의 그치지 않는 행운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새가 히코리 나무에 앉아 노래할 때 나는 킥킥거리며 웃거나 소리 죽여 노래했고 둥지밖의 참새는 그 소리를 들었으리라. 나의 하루하루는 어떤 이교도 신들의 낙인을 가진 한 주간의 날들이 아니었고 시간들로 쪼개지고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에 동요되는 날들도 아니었다. 나는 퍼리 인디언족처럼 살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는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시간을 표현할 때 어제를 말하기 위해 등 뒤를 가리키고 내일을 말하기 위해 앞을 가리키고 오늘을 말하기 위해 머리 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독한 게으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들과 꽃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사람은 삶의 이유를 자신 속에서 찾아야만 하고 그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자연의 하루는 아주 고요하고 인간의 게으름을 결코 나무라지 않았다. 나의 삶의 방식은 최소한의 즐거움을 위해 먼 곳을 바라보고 사교계와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보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 삶이 그 자체로 나의 즐거움이며 새로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장면의 그리고 끝이 없는 드라마였다. 우리가 항상 생계를 꾸리고 가장 최근에 배운 최고의 방식으로 삶을 조절해 나간다면 절대로 권태로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너의 천재성을 바짝 쫓아가면 그것은 틀림없이 매시간 새로운 광경을 보여줄 것이다. 집안일은 즐거운 기분 전환이 된다.
마루가 더러울 때 나는 일찍 일어나서 침대와 침구까지 한 짐으로 묶어 모든 가구들을 집 밖 잔디 위에 내놓고 마루에 물을 뿌린다. 그런 후에 호수에서 가져온 하얀 모래를 뿌리고 깨끗하고 하얗게 될 때까지 빗자루로 마루를 쓴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마칠 때쯤 아침 햇살이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말려주고 나는 고요히 명상을 했다. 나의 모든 살림살이들이 바깥에 나가 잔디 위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움이다. 집시의 짐처럼 쌓아두고 책과 펜과 잉크병을 치우지 않은 삼각 테이블은 소나무와 히코리 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 그들 자체도 바깥에 나온 것을 기뻐하는 듯 보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가끔 나는 그 위에 차양을 치고 자리 잡아 앉고 싶기도 했다. 내 가구들 위에 햇빛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유로운 바람이 그들 위로 부는 소리를 듣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가장 익숙한 물건들이 집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이다. 새들은 근처의 가지 위에 앉아있고 떡쑥은 테이블 밑에서 자란다. 블랙베리의 덩굴은 그 다리를 감아 달리고 솔방울과 밤송이들 그리고 딸기 잎들이 근처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마치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구의 식탁에 의자에 그리고 침구에 그 모양들이 옮겨 새겨진 것 같았다. 그것들은 한때 자연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의 집은 언덕 기슭에 있었는데 큰 숲의 바로 경계였고 어린 소나무와 히코리 숲의 한가운데였다. 호수에서 30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쪽으로 언덕을 따라 내려가는 좁은 오솔길이 있었다. 내 앞마당에는 딸기와 블랙베리, 떡수, 존스워트와 골든로드, 떡갈나무 관목과 샌드체리, 블루베리, 땅콩이 자랐다. 5월의 끝 무렵에는 짧은 줄기에 원통 모양의 사냥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샌드체리가 길가를 장식했고 그것은 마침내 가을에는 한 주먹 가득한 체리 무게의 사방으로 퍼지는 화환 모양으로 늘어지곤 했다. 나는 자연의 경의를 표하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맛보았는데 그다지 맛은 없었다. 집 근처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둑을 뚫고 온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5피트 혹은 6피트의 높이가 되었다. 그것의 넓은 깃털 모양의 열대 잎은 그 생소한 모양이 보기 좋았다. 죽은 줄 알았던 마른 가지에서 늦봄에 갑자기 커다란 봉우리가 튀어나오더니 마법처럼 부드러운 가지 위에 우아한 초록색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켰는데 그 직경은 1인치 정도였다. 가끔 내가 창문가에 앉아있노라면 조심성 없게 자라난 가지들이 약한 마디에 부담을 주어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부채가 땅에 떨어지듯 떨어지는 소리를 낸다. 8월에는 꽃이었을 때 많은 야생벌을 끌어들였던 큰 딸기 덩어리들이 점차 부드러운 선홍빛으로 짙어지고 그들의 무게에 또 휘어지고 약한 가지를 부러뜨리곤 했다. 올해 여름 나는 창문가에 앉아있을 때 매가 개간지 주변을 빙빙 돌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다. 재빠른 산비둘기 2-3마리가 내 시선을 비스듬히 비껴가거나 대기의 울음소리를 더하며 집 뒤에 백송가지 위에 안달복달하며 앉아있기도 했다. 물소리는 호수의 유리 같은 표면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 밍크는 내 문 앞 늪에서 몰래 기어나와 물가의 개구리를 잡았다. 왕골은 쌀먹이 새의 무게 때문에 이리저리 아래로 휘어지고 늘어져 있었다. 30분 전부터 나는 보스턴에서 시골로 여행자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고새의 날갯짓처럼 소리가 안 들리는 듯 하다가 되살아나곤 했다. 이것은 내가 들은 어떤 이야기의 소년처럼 세상에서 멀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년은 마을 동쪽에 있는 농부의 집에 일하러 갔지만 오래지 않아 도망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초라한 행색에 향수병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지루하고 세상에서 벗어난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소녀는 심지어 기적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 그런 도시가 있을는지는 믿을 수 없다. 사실상 우리 마을은 표적이 되었네. 저 날아가는 기차라는 화살의 표적이, 그리고 우리 평화로운 초원 위에 부드러운 소리는 콩코드. 피츠버그 철길은 내가 사는 곳에서 약 500야드 남쪽의 호수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주로 이 둑길을 따라 마을에 가곤 했었고 그 길을 통해 나는 마을에 연결되어 있었다.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달리는 화물열차의 사람들은 마치 오랜 지인처럼 나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들은 나를 자주 스쳐 지나갔었고 분명 나를 직원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 또한 그랬다. 나 역시 지구 궤도의 어느 곳에서는 기꺼이 철길 수리공이 될 것이기에. 기관차의 기적 소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내가 사는 숲을 관통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느 농부의 뜰 위를 나는 매의 비명소리 같았고 나에게는 많은 도시 상인들이나 다른 도시에서 온 모험적인 시골 상인들이 쉴 새 없이 도시 안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들이 한 수평선에 들어오면 상대에게 길에서 물러나라는 경고를 주었고 가끔씩 두 마을 전체에 그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시골 사람들아, 여기 곡식이 왔어요. 당신의 식량이 왔다니까요. 기차의 기적 소리가 그렇게 외치면 아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는 농부는 없었다. 시골뜨기 같은 그 기적 소리는 이번에는 곡식에 대한 값이야 라고 외쳤다. 기차 안에는 긴 망치처럼 생긴 침묵들이 도시벽을 따라 시속 20km로 달려가고 모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위한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 거대하고 덜그덕대는 문명을 가지고 시골은 도시로 의자들을 나른다. 모든 인디언 월귤나무 언덕은 벌거벗겨지고 그 모든 크랜베리 초원은 도시로 갈려나갔다. 솜이 도시로 올라가고 옷감은 시골로 내려간다. 실크는 올라가고 모직물은 내려가고 책은 올라가고 책을 쓰는 지혜는 시골로 내려간다. 내가 행성과 같이 움직이는 아니 보는 사람은 그 궤도가 되돌아오는 곡선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 속도와 방향으로 달려서는 궤도 속으로 다시 들어올지 모르기에 행성보다는 혜성이라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증기 구름을 깃발처럼 가지고 뒤에는 하늘 높이 빛의 덩어리를 펼치지 않은 채 솜털구름 같은 금빛과 은빛 화환을 흘리며 가는 기차를 보았을 때 마치 여행 중인 구름을 지배하는 반신이 머지않아 석양의 하늘을 그의 옷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았다. 철마가 그 천둥 같은 콧김으로 언덕을 메아리치게 만들고 발구름으로 땅을 진동하게 만들 때 그리고 그의 콧구멍으로 불과 연기로 된 숨을 내뿜을 때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날개 달린 말이나 불같은 영웅을 새로운 신화에 넣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지구가 그 속에 거주하기에 가치 있는 새로운 종족을 얻은 것 같았다. 그것이 만일 보이는 대로이고 인간이 그들의 고귀한 목적을 위한 요소를 만든 것이라면 기차 뒤에 걸린 구름이 영웅적인 일에 발환작용이거나 농부의 들판 위를 떠다니는 구름만큼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자연의 모든 요소와 자연 그 자체는 기꺼이 사람들의 심부름꾼이 되고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규칙적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기분으로 아침에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바라보았다. 구름의 기차는 저 멀리까지 뻗어가 더 높게 올라가서 하늘까지 닿아 차들이 보스턴을 향해 가고 있는 잠시 동안 해를 가려 멀리 떨어진 들판의 그늘을 만들었다. 천공의 기차에 비하면 땅을 안고 달리는 작은 기차는 그저 창 끝의 촉 같았다. 철마의 마부는 겨울 아침 산 중간에서 별빛에 의해 일찍 일어나서 그의 말을 먹이고 마구를 단다. 또한 일찍 피워진 불 역시 철마에 필요한 열을 주고 철마를 움직이게 한다. 그 일이 아침만큼이나 순수한 것이라면 좋으련만
눈이 두껍게 쌓여 있으면 철마들은 눈신을 신고 거대한 갈퀴로 산에서 해안까지 고랑을 간다. 그리고 차들은 씨를 뿌리는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사람들과 부유하는 사람들을 상품들을 시골에 뿌려댄다. 불을 뿜는 군마는 온종일 모든 나라를 날아다니고 그의 주인이 쉴 때 잠시 휴식을 취한다. 나는 자정에 그 말이 숲에 멀리 떨어진 골짜기에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자연을 마주하며 내는 발구르는 소리와 반항적인 콧소리에 잠을 깨곤 했었다. 그리고 철마는 아침별이 있을 때 그의 위치에 도착하고 휴식이나 잠깐의 잠도 없이 바로 그의 여행을 다시 시작한다. 가끔 나는 밤에 그가 마구간에서 낮 동안 남아도는 힘을 뿜어내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아마 그의 신경을 진정시키고 간과 뇌를 몇 시간의 선잠으로 시키는 것이리라. 그것이 지치지 않는 것처럼 일 또한 영웅적이고 위험 있는 것이라면 좋으련만. 마을 경계에 있는 낮 동안에 오직 사냥꾼들이 드나드는 인적 드문 숲으로 승객들도 모르는 사이 밝은 객실은 가장 어두운 밤 시간을 달린다. 기차는 어떤 때는 도시나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밝은 역에 멈추고 다음번에는 디스멀 대습지에 멈춰 올빼미나 여우를 겁먹게 한다. 기차의 출발과 도착은 이제 마을 하루의 특별한 일이 되었다. 그들은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오고 가며 기적 소리는 멀리서도 들리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것을 통해 시간을 맞춘다. 기차가 발명된 후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진보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역마차역에서보다 기차역에서 더 빠르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가? 기차역에는 무언가 흥분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나는 그것이 이뤄낸 기적에 놀란 적이 있다. 그것은 내가 단호하게 생각하건대 절대 보스턴에 가기 위해 그렇게 빠른 수단을 이용할 것 같지 않던 이웃들이 종이 울렸을 때 기차역에 나타났던 것이다. 기차처럼 빠른 수단을 이용해 일한다는 것은 이제 상투적인 말이 되었다.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경고를 할 때는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기차는 소요 단속령을 읽고 사람들에게 해산을 명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으며 군중의 머리 위로 총을 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절대 길을 비켜서지 않는 아트로포스와 같은 운명의 여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예 기관차의 이름을 아트로포스라고 하자. 사람들은 익히 어떤 시간과 분에 그 화살이 캠퍼스 위에 특정한 지점을 향해 발사될 것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은 다른 길을 통해 학교에 간다. 우리는 어쩌면 기차 덕분에 더욱 바르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빌헬름 텔의 자손들이 되도록 교육받고 있다. 대기는 보이지 않는 화살들로 가득하다. 너 자신의 길 외의 모든 길은 운명의 길이다. 그리고 너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라. 상업이 나에게 있어 마음에 드는 점은 그것의 진취성과 용기이다. 그것은 두 손을 모아 주피터 신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나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매일 더 혹은 덜한 용기와 만족을 가지고 일터에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많은 일을 해내고 어쩌면 의식적으로 하려 했어도 못할 일들을 해낸다. 나는 부에나비스타의 전방에서 30분을 서 있었던 영웅적 행위보다 겨울 동안에 제설차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의 꾸준하고 활기찬 용기에 더 큰 감동을 느낀다. 우리는 단지 나폴레옹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새벽 3시의 용기가 아닌 그 용기에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직 폭풍우가 잠잠할 때나 그 철마의 근육이 얼어붙을 때나 잠을 자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폭설이 왔을 때의 아침 날씨는 여전히 매섭고 사람들의 피를 서늘하게 만들 때 둔탁한 기차의 엔진 소리가 그것의 얼어붙은 입김의 두꺼운 안개를 뚫고 울리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기차가 뉴 잉글랜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의 저지를 무릅쓰고 긴 연착 없이 도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이다. 또한 나는 눈과 서리로 뒤덮인 제설 작업자들이 제설판 위로 그들의 머리를 내밀고 그 제설차는 세상 끝에 있는 시리아 네바다의 둥근 돌처럼 데이지와 들쥐의 보금자리를 뒤엎는 게 아니라 눈덩이를 뒤엎는다.
상업은 예상치 못하게 자신감에 차있고 침착하며 정신이 곧고 모험적이고 지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방법 면에서 다른 공상적인 일이나 감상적인 일보다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러므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화물수송 열차가 덜컹거리며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기분이 새로워졌고 롱부두에서 샘플린 호수까지 화물이 가는 내내 뿌리는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나에게 산호초가 있는 외국의 어느 곳과 인도양, 열대 기후를 떠올리게 했으며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하게 했다. 다음 해 여름에 많은 뉴잉글랜드인들의 금발머리에 씌워져 있을 종려 잎들이나 마닐라삼, 코코넛 껍질, 낡은 밧줄, 황자마루, 고철더미와 녹슨 못들의 광경은 나를 한 발 더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찢겨진 돛더미의 화물은 그것이 종이로 만들어지고 책으로 인쇄되었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읽기 편하고 흥미롭다. 누가 그것들의 해진 틈이 견뎌낸 폭풍우의 역사를 그토록 선명히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수정이 필요 없는 교정쇠이다. 메인주의 숲에서 온 목재들이 지나간다. 그것들은 지난 홍수 때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은 것들인데 떠내려가거나 쪼개진 나무들 때문에 $1,000당 4달러씩 가격이 올랐다. 이 나무들은 지금은 1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도 하나의 등급이 곰, 사슴, 순록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토마스톤의 석회가 지나간다. 최상급의 것들인데 소석회가 되기 전에 멀리 있는 언덕으로 갈 것이다. 가마니 속의 누더기들은 다양한 색과 상태를 가졌으며 면과 리넨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의 것들이며 옷의 마지막 형태이다. 그 옷들의 무늬는 영국, 프랑스, 미국산의 무늬천이나 모슬린 같은 천이 아니라면 이제는 밀워키 같은 곳 외에는 더 이상 찾지 못하는 문양의 것들이다. 이 넝마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 없이 모두에게 모아졌으며 단세 개 혹은 두세 가지 색의 종이가 될 것이다. 그 종이 위에는 분명 사실에 근거한 수준 높거나 낮은 삶의 이야기가 쓰이리라. 닫힌 차에서 소금에 절인 생선 냄새가 난다. 강한 뉴잉글랜드의 상업 냄새는 나로 하여금 그랜드 뱅크스와 양식장을 생각나게 한다. 완전히 보존되어 어떤 것도 썩게 만들 수 없는, 그래서 현인들의 인내심마저 불키게 만드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생선으로 사람들은 길을 쓸거나 포장하고 불쏘시개를 쪼개며 마부는 그 자신과 자신의 짐을 햇빛, 비, 바람으로부터 막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 가게 주인은 한때 콩코드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그의 가게가 시작했을 때 절인 생선을 문 앞에 간판으로 걸어놓는다. 마침내 그의 가장 오래된 손님이 그것이 동물인지 식물인지 광물인지 확실히 말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눈송이처럼 순수해서 냄비에 넣고 끓이면 토요일 저녁으로 손색 없는 생선 요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스페인산 가죽이 지나갔다. 그 가죽의 꼬리는 소들이 스페니시 메인 대초원을 달릴 때 들려져 있던 각도와 꼬임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모든 고집의 한 형태이며 타고난 악함이 어찌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나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알게 되면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더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 바꾸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개의 꼬리에 열을 가하고 압력을 주고 끈으로 잡아매서 12년을 놔두어도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꼬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집요한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내가 생각하기에 항상 그래왔을 것 같지만 그것들의 악교를 바르고 놔둔 대로 붙어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버몬트의 커팅스빌에 사는 존 스미스 씨에게 곧장 가는 큰 통의 닭밀이나 위스키가 지나간다. 그는 근처의 농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아마도 그는 지금 덮개 문 앞에 서서 해안에 막 도착한 화물에 대해 그것이 가격이 얼마나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순간 그의 고객들에게는 오늘 아침에 20번이나 말했던 것처럼 다음 기차로 최상급의 물건들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커팅스빌의 신문에도 광고되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다른 것들은 나간다. 휑휑 하는 소리에 놀라서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멀리 북쪽 언덕에서 잘려나간 키가 큰 소나무를 본다. 그것은 그린 산맥과 코네티컷 주 위로 그의 길에 날개를 달고 10분 안에 화살처럼 마을을 통과하며 지켜보는 이들을 무섭게 한다. 거대한 배의 기둥이 되어라. 그리고 들어라. 1000개의 언덕에서 온 가축과 양, 우리, 마국간, 외양간을 실은 가축 열차가 온다. 막대기를 든 소몰이꾼들, 양떼 속의 목동, 그리고 목초지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9월의 강풍에 의해 산에서 날아온 잎들처럼 몰려온다. 마치 계곡의 목장이 지나가는 것처럼 공기는 송아지와 양들의 울음소리와 소들이 부비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선두에 선 단 양이 방울을 울리면 산들은 마치 양처럼 뛰고 작은 언덕은 마치 어린 양처럼 뛴다. 소몰이꾼들의 열차칸은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이 모는 가축과 동등한 상태로 있다. 그들의 사명감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일의 배지처럼 쓸모없는 막대기를 여전히 쥐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개들은 어디에 있는가? 개들의 보기에 그것은 집단적인 도주이다. 그들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냄새마저 잃어버렸다. 나는 피더보로 언덕 뒤에서 그들이 짖거나 그린 산맥의 서쪽 기슭에서 헐떡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명감은 역시 사라졌다. 그들의 충성심과 현명함은 이제 완전히 낮아졌다. 그들은 불명예 속에 자신들의 계집으로 살금살금 돌아가거나 야생으로 돌아가 늑대와 여우들과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너의 목가 생활도 휙 지나가 버린다. 종이 울리고 나는 차가 지나가도록 길에서 비켜난다. 나에게 있어 철도란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서 끝나는지 나는 결코 보지 않으리. 그것은 골짜기를 채우고 제비를 위해 뚝을 만들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블랙베리를 자라게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숲속의 마찻길을 지나듯 철길을 지난다. 그 연기와 증기와 마찰음에 내 눈이 멀고 귀가 멀게 하지는 않겠다. 이제 기차는 지나가고 쉴 새 없는 세계도 그것과 함께 지나갔다. 연못 속의 물고기들은 더 이상 기차의 덜컹거림을 느끼지 않고 나는 평소보다 더 혼자이다. 이제 남은 긴 오후 동안 나의 명상은 멀리 도로를 따라 들려오는 마차의 덜컹거림을 제외하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따금씩 일요일마다 바람이 좋다면 희미하게 말하자면 야생으로 들어오는 듣기 좋은 자연의 선율 같은 링컨 마을이나 액톤 마을, 베드포드나 콩코드 마을의 종소리를 들었다. 숲의 충분한 거리를 지나며 이 소리는 떨리는 소리가 되었다. 마치 지평선에 있는 소나무의 바늘 같은 잎이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하프의 현 같았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하나의 같은 효과를 내어 우주의 라이어의 떨림이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이에 있는 대기가 그것이 나누어주는 푸른 빛으로 대지의 먼 산등성이를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런 경우 나에게 공기가 연주하고 숲의 모든 잎과 바늘과 대화하는 선율이 들려왔다. 자연의 요소가 그 소리의 일부를 맡아 변조시키고 계곡에서 계곡으로 메아리치게 했다. 어떤 면에서 메아리는 본연의 소리이고 그 속에는 마법 같은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반복할 가치가 있는 종소리의 되풀이가 아닌 자연의 목소리의 일부였다. 숲의 요정이 부르는 것과 같은 사소한 언어들과 음률이었다. 밤중에 숲 뒤편의 수평선에서 들려오는 먼 소의 울음소리는 달콤한 멜로디였다. 나는 처음에 그 소리를 언덕과 골짜기를 거닐며 언젠가 나에게 노랫소리를 들려주었던 음유 시인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곧 그것이
싸구려 자연의 소울림 소리임을 깨닫고 기분 나쁘지 않은 실망을 했었다. 빈정대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노래에 감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소의 음악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결국에는 자연의 한 소리라는 것이다. 여름의 어느 날 7시 반경 밤기차가 지난 후에 속독새들이 내 문에 그루터기나 마룻대에 앉아 규칙적으로 그들의 저녁 기도를 30분간 노래했다. 그들은 거의 시계만큼이나 매일 저녁 해가 지는 것을 기다리며 5분 이내에 정확한 시간에 노래를 시작했다. 가끔은 4~5마리가 숲의 각각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연히 한 마리가 다른 새들보다 한 박자씩 느리게 내 근처에서 노래하면 나는 각각의 음율 뒤에 끄끄대는 소리뿐 아니라 가끔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의 소리 같은, 그러나 같은 새의 비율로 크기만 확대한 듯한 독특한 윙윙대는 소리도 구분해낼 수 있었다. 어떤 때는 한 마리가 숲에서 단지 몇 피트의 거리를 두고 내 주위를 마치 어떤 줄에 매인 듯 빙빙 돌았다. 아마도 알아 있었으리라. 쏙독새들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밤새 노래를 했고 동틀 무렵이나 그 직전에 다시 한번 가장 격렬하게 노래를 했다. 다른 새들이 여전히 새된 소리를 낼 때 올빼미는 슬픔에 빠진 여인들이 오래전부터 불러온 우르르 소리와 같은 곡조를 불렀다. 그들의 음울한 울음소리는 진정 벤 존슨식이었다. 현명한 한밤중의 마녀들이여, 그것은 정직하고 투박한 시인의 트위트후 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고 가장 엄숙한 자살한 여인들이 지옥의 숲에서 위대한 사랑의 기쁨과 고통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로하는 묘지의 소곡이었다. 그러나 나는 숲 가장자리를 따라 떨리는 그들의 울음소리와 음울한 대답을 듣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들의 소리는 가끔씩 노래하는 새들과 음악을 떠올리게 하였다. 마치 기꺼이 불리어지고 싶은 어둡고 눈물 젖은 노래와 후회와 한숨 같았다. 그들은 영혼들이었다. 언젠가 인간의 형상으로 밤을 돌아다니고 어둠의 행위를 하다가 지금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찬가와 비가를 울부짖는 타락한 혼들의 저급한 정신이고 우울한 전조였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거주하는 자연의 다양성과 수용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나에게 주었다. 우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한 마리가 호숫가에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것은 쉴 새 없는 절망으로 돌고 돌아 회색 떡갈 나무 위에 새로운 횃대에 이른다. 그리고 우오, 태어나지 말 것을. 더 먼 곳에서 다른 새가 전율하는 진심을 담아 응답한다. 그리고 또다시 우오 하는 소리가 저 멀리 링컨 숲에서 희미하게 들려온다. 나는 부엉이의 노래도 들었다. 바로 가까이에서 들으면 그것은 마치 자연에서 가장 우울한 소리인 것 같다. 마치 자연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형식화시켜서 그녀의 합창단에 영원히 넣어버린 것 같다. 희망을 뒤로 버린 인간의 가련하고 약한 영혼이 동물처럼 울부짖는데,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흐느낌이 남아있는 소리가 어두운 계곡으로 들어오고 어떤 콜록거리는 가락에 의해 더욱 무서운 소리가 된다. 내가 그 소리를 따라하려고 할 때면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건강하고 용기 있는 생각이 억눌려서 끈적이고 곰팡이 생긴 상태에 이른 마음을 표현하는 소리였다. 이제 한 마리의 부엉이가 정말로 좋은 음을 만들며 숲에서 대답한다. 후루루 후루 후. 그리고 정말로 낮에 들리든 밤에 들리든 여름이건 겨울이건 기분 좋은 연상만을 떠오르게 하였다. 숲에 올빼미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때로는 멍하니 때로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향해 울어댄다. 그 소리는 대낮의 늪이나 황혼이 드리운 어둑한 숲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린다.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광대하고 개척되지 않은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가 가진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과 쓸쓸한 황혼을 대변한다. 하루 종일 태양은 한 그루의 가문비 나무가 이끼로 덮여 서 있고 작은 매들이 그 위에 원을 그리며 도는
그리고 박새가 상록수 사이에서 지저귀이고 그 아래에는 메추라기와 토끼가 숨어있는 황량한 늪의 표면 위를 비춘다. 그러나 이제 더 음울한 날이 시작되고 그곳의 자연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종족이 깨어난다. 밤늦게 나는 저 멀리 다리 너머에서 덜컹거리는 마차 소리,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가끔은 먼 뒤뜰에서 나는 마음 둘 곳 없는 소의 울음소리를 또 듣는다. 마차 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멀리서 들려온다. 그럴 때 호숫가 주변에는 오래된 술고래이자 건강한 영혼을 가진 황소 개구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들의 지옥의 호수에서 돌림 노래를 시도한다. 그곳에 풀들은 없고 개구리만 있으므로 월든의 요정도 이 지옥의 호수라는 비유를 용서할 것이다. 개구리들은 그들의 오래된 식탁에서의 즐거운 규칙을 따르려고 하지만 목소리는 막혀서 쉰소리가 나고 엄숙한 진지함은 즐거운 웃음을 비웃는다. 술은 그 풍미를 잃고 그저 배를 부르게 하는 액체가 된다. 과거의 기억을 잠재우기 위한 달콤한 중독은 결코 찾아오지 않고 단지 물로 배가 가득 차 포만감만 있을 뿐이다. 북쪽 물가에 냅킨을 두르듯 침 흘리는 턱을 부초 위에 올려놓은 대장격의 개구리가 한때는 경멸하던 물을 깊게 벌컥벌컥 마시고 개굴개굴 소리를 지르며 컵을 옆으로 돌린다. 곧 멀리 물가에서 호수를 가로질러 같은 암호가 반복된다. 나이와 허리둘레에서 다음 가는 개구리가 대부분의 몫을 벌컥벌컥 마신 것이다. 이 의식이 물가를 따라 빙 순회하면 만족스러운 대장이 개굴개굴하고 외친다. 각 차례에 이것이 반복되고 가장 덜 부풀고 새되고 힘없는 배를 가진 개구리의 차례까지 쉴 수 없이 진행되고 사발은 해가 아침 안개를 흐트러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리고 오직 대장 개구리만이 호수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따금씩 헛되이 개굴 소리를 내고 대답을 기다린다. 내가 수탉의 울음소리를 내 개간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노래하는 새로서 단지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어린 수탉 한 마리를 기르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 야생 인디언 꿩이었던 이 새의 음색은 새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가정에서 새를 기르지 않고 자연 상태에 두었다면 숲속에서 기러기에 기록되는 소리와 올빼미의 울어대는 소리를 누르고 그 음색으로 가장 유명한 새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탉의 나팔 소리가 쉬는 동안의 공백을 채우는 암탉의 꼬꼬댁 소리를 상상해보라. 달걀이나 닭다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인간이 그들을 길들인 가축으로 만든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겨울 아침에 닭이 원래부터 거주했던 숲속을 걸으며 나무 위에서 야생 닭들이 청명하고 날카롭게 다른 새들의 약한 소리를 잠재우며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여러 민족들을 긴장 상태에 놓을 것이다. 그 누가 일찍 일어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해질 때까지 매일을 더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이국적인 새의 음색은 전 세계의 시인들에 의해서 그들 본토의 소리 좋은 새들과 더불어 칭송되어 왔다. 용감한 수탉은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 그는 본토의 새들보다 더 토착성을 가진다. 그의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폐는 튼튼하며 영혼은 결코 기운 빠지는 일이 없다. 심지어 대서양이나 인도양의 선원들도 그의 목소리에 의해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소리는 단 한 번도 나의 잠을 깨운 적이 없다. 나는 개도 고양이도 소도 돼지도 암탉도 기르지 않는다. 어쩌면 가정적인 소리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달래는 버터젓는 소리도 물레 돌아가는 소리도 솥 긋는 소리나 주전자가 끓는 소리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없다. 구식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을 잃거나 권태로 죽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벽에는 심지어 쥐도 없는데 그들은 굶주림에 나갔거나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직 지붕이나 마루 아래의 다람쥐와 대들보의 속독새, 창문 아래서 소리치는 어치와 집 아래의 산토끼와 우두척, 집 뒤에 부엉이와 올빼미, 호수 위에 된강 오리나 기러기떼, 밤에 울부짖는 여우가 있을 뿐이다. 심지어 농장은 온화한 종달새나 꾀꼬리도 개간지 들어오지 않는다. 앞마당에서 울부짖는 수탉이나 암탉도 없다. 심지어는 마당도 없다. 그러나 문지방 바로 아래까지 울타리 쳐지지 않은 자연이 뻗어 있다. 창문 아래에서는 어린 숲이 자라고 지하실을 뚫고 야생 온나무와 블랙베리 넝쿨이 자란다. 억센 리기다 소나무가 공간이 협소한 덕에 지붕을 비비며 자라고 그들의 뿌리는 집 바로 밑에 뻗어 있다. 돌풍에도 천창이나 차양이 날아가 버리지 않고 소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로부터 뽑혀 연료가 된다. 폭설이면 앞마당으로 향하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도 없고 앞마당도 없고 문명화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없는 것이다.